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가 5억이나 하락 거래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일까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심각한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들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현재 미분양이 넘쳐나는 곳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는 것과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마냥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상입니다. 대출을 6억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8억 받았죠.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한 단지였기 때문에 시세가 금방 오를 거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을 매수한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 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투자자는 꼬마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담보대출이 6억으로 딱 고정됐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순식간에 급락한 사례도 있는데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하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이 22억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 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